문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다. 이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이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위와 바깥 사돈을 함께 만나는 날이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해요. 딸의 전화 속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고 나는 그 밝음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현관 앞에는 바깥 사돈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내.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집안을 이미 훑고 있었다. 어르신이시죠? 그가 고개만 살짝 숙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을 사게 될 때 계약금 일부를 내가 보탰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까?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 아, 오늘은 좀 곤란합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문 앞에 서 있는 내가 곤란한 존재가 된 느낌이었다. 바깥 사돈이 사위를 향해 말했다. 오늘은 가족끼리 정리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결국 나에게 들으라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초인종 옆에서 내 손만 천천히 내려왔다. 그날 나는 딸의 집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고 바깥 사돈은 시계를 흘끗 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먼저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화보다 먼저 올라온 건 아, 이제 내가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나와 딸 사이를 갈라놓는 벽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파트들이 모두 남의 집 같았다. 딸의 집 역시 이미 내 집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그날은 좀 상황이 복잡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돈 어른이 엄마가 계시면 이야기가 더 커질까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알았다. 딸은 사과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설명을 하고 있었다. 변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그 한마디에 딸은 안도한 숨을 쉬었다. 그 숨소리가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괜찮다는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체념이었다. 딸의 집에 처음 들어갔던 날이 떠올랐다. 신혼집이라며 들뜬 얼굴로 나를 맞이하던 딸. 사위는 공손했고 집안에는 새 가구 냄새가 가득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나는 평생 모은 돈 일부를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다. 엄마, 이건 나중에 다 갚을게.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데 무슨 갚는다는 말을 하니 그때의 나는 그 집이 딸의 안식처가 되길 바랐다. 적어도 문 앞에서 쫓겨나는 장소는 아니길 바랐다. 며칠 후 나는 부동산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 안쪽에서 젊은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리라니까.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던 그날의 공기, 사위의 말투, 바깥 사돈의 무심한 눈빛이 하나씩 떠올랐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하나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전해졌다. 딸에게서가 아니라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당황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마치 내가 상의를 거치지 않고 큰 결정을 내려버린 사람처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낸 돈이 있으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사위는 웃음을 섞어 말했다. 그래도 집은 저희가 사는 곳인데요. 그 말에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 집에서 나는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간섭할 수 없는 외부인이었다. 그날 왜 문을 안 열었니? 내 질문에 사위는 말을 돌렸다. 사돈 어른 성격 아시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괜히 말이 많아질까봐. 그는 끝까지 문전박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상황, 분위기, 성격, 모든 걸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젊어서 남편과 함께 모은 돈, 남편 떠난 뒤 허리 졸라매며 지켜온 돈. 그 돈으로 나는 딸의 집을 샀고 그 집 문 앞에서 돌아섰다. 노년이란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날 나는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를 지키기로 했다. 나 자신을. 며칠 뒤 나는 바깥 사돈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딸을 통해서도 사위를 통해서도 아닌 그 사람 목소리가 내 귀에 직접 닿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굳어졌다.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오해. 그 한 단어로 그날 문 앞의 일을 가볍게 덮어버리려는 기색이 목소리 속에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는 말을 이었다. 집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정중했지만 분명 선을 긋는 말이었다. 노인은 빠지라는 뜻이었다. 제가 낸 돈이 있습니다. 내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부모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 웃음 속에는 감사도 존중도 없었다. 당연함만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날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 미리 합의된 침묵이었고 의도된 배제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를 화나게 한 건 무례함이 아니었다. 나를 지우려는 태도였다. 늙으면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아이들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지만 존중까지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무도 할 자격이 없다. 그날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초인종 앞에서 멈춘 손, 문 안쪽에서 들리던 숨소리, 열리지 않던 문. 나는 그 순간을 계속 되짚어 보았다. 혹시 내 표정이 부담스러웠을까? 내 존재가 불편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였다. 나는 필요할 때만 환영받는 사람이었다. 집을 살 때는 고마운 어머니였고 의견을 말하려는 순간 귀찮은 노인이 되었다. 그날의 문전박대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태도의 결과였다. 나는 결심했다. 집을 파는 이유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기로. 설명은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들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말했다. 어르신, 이 집은 입지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나가도 괜찮았다. 아니, 빨리 나갈수록 좋았다. 미련을 붙잡고 있을수록
상처만 깊어질 테니까. 집을 내놓은 날 나는 일부러 딸 집 근처를 지나왔다. 불이 켜진 거실 창, 커튼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스쳤다. 그 안에 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돌아서지도 않았다. 노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과거로 되돌아간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나는 아이를 업고 있었다. 남편은 그 사진에 없었다. 그는 그 무렵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딸은 그때 3살이었다. 하루하루가 살아내는 일이었다. 울면 안 됐고, 아프면 안 됐고, 쓰러지면 안 됐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누군가를 믿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했다. 그 시절에 나는 아이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생각보다 비를 피할 지붕을 지켜내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았다. 딸이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사위는 말이 많지 않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은 말했다. 엄마,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집을 보러 갔던 날 사위와 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부엌 창을 열어보았다. 바람이 잘 들었다. 볕도 좋았다. 여기라면 아이 키우기 괜찮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나는 통장을 꺼냈다. 조건은 없었다. 서류도 없었다. 부모 마음에는 각서가 필요 없다고 그땐 믿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질문은 항상 뒤늦게 온다. 딸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나는 딸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가진 걸 나누지 않으면 그 연결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늘 먼저 내주었다. 말도, 돈도, 자존심도. 부모는 자식에게 이기지 않으려는 존재다. 하지만 그건 자식이 부모를 이기려 들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집이 팔린다는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어르신 매수자가 생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다만 마음이 정리되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 팔린다. 수화기 너머에서 딸의 숨이 거칠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낸 돈만큼은 정리하고 싶다. 그 말 뒤에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는 용기. 그게 내가 선택한 노후의 방식이었다. 딸은 그날 밤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가 예전과 다르게 들렸다. 조급했고 급하게 눌린 소리였다. 문을 열자 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그 질문에는 미안함보다 당황이 더 많았다. 나는 딸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문 앞에서 말했다. 앉아서 할 얘기 아니다. 딸은 그제야 내가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느낀 표정이었다. 그날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문이 열리지 않은 날은 다 그런 날이다. 그 말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잦아졌다. 사위, 그리고 바깥 사돈. 말은 모두 비슷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 감정적으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감정적. 그들은 내 결정을 감정으로 규정했다. 자신들의 행동은 상황이라 부르면서 나는 말했다.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건 감정이 아니고 그 질문에 그들은 답하지 못했다. 대신 현실을 들이밀었다.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힘은 내가 대신 짊어질 몫이 아니다. 딸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그 말은 딸이 처음으로 나에게 한 부탁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부모는 자식의 눈물 앞에서 늘 약해진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달랐다.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을 순 없다. 그 말이 딸의 가슴을 찔렀다는 걸 나는 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나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집은 정식으로 팔렸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집을 판 게 아니라 굽혀있던 등을 곧게 편 느낌이었다. 노후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딸과의 연락은 잠시 끊겼다. 사위와 사돈도 더는 연락하지 않았다. 외로웠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존엄을 잃고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작은 집으로 옮겼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다.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노인으로 보았다. 그게 좋았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누군가의 장모가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 지혜는 참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참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나는 딸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나를 버리지 않았을 뿐이다. 문 앞에서 돌아서던 그날 나는 늙은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다시 서 있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선이다. 그 선 위에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걷고 있다. 집을 팔고 난 뒤의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극적인 변화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길게 이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을 끓이고 라디오를 켜고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일. 그 평범한 반복 속에서 나는 서서히 내가 얼마나 오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딸의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 사위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지 않는 하루. 그 하루가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쉬기 편해졌다. 나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처음으로 가구를 내 마음대로 배치했다. 누가 오면 불편할까,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식탁은 창가에 두었고 의자는 하나만 꺼내 놓았다. 둘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다. 젊었을 땐 밥을 씹으며 늘 생각했다. 빨리 먹고 설거지해야지. 아이 학원 시간 맞춰야지. 사위 눈치 안 보이게 반찬은 뭘 더하지. 이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밥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았다. 그 김 속에서 나는 지나온 세월을 보았다. 어느 날은 딸이 어릴 적 쓰던 작은 컵을 꺼내 들었다. 깨진 적도 금이 간 적도 없는 컵이었다. 그렇게 조심히 살아왔다는 증거 같았다. 그 컵을 들고 나는 처음으로 딸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 다시 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용서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용서는 거리를 둔 채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바람에 서늘함이 섞이기 시작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나보다 더 나이 든 노인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그들의 걸음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저분들도 언젠가 나처럼 결정을 했겠지. 결정을 미룬 사람은 걸음이 무겁고 결정을 한 사람은 걸음이 느려도 가벼워 보였다.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집을 판지 꽤 시간이 지난 뒤였다. 짧은 문자였다. 엄마, 잘 지내?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답장을 쓰지 않은 시간이 며칠이 흘렀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그 문장에는 사과도 변명도 부탁도 없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응, 잘 지낸다.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나는 더 이상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 참는 장모가 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문 앞에서 돌아서던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나를 안으로 들였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것이 내 노후의 가장 큰 사치였다. 나는 가끔 딸의 집 근처를 지나친다. 올려다보지 않는다. 창문도 찾지 않는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문전박대는 문이 닫힌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닫힌 순간이다. 그리고 집을 판 결정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늙는다는 건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다. 나는 집을 내려놓았고 기대를 내려놓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 결과 나는 다시 나로 남았다. 아침이 밝아오면 나는 제일 먼저 창문을 연다. 젊었을 때는 아침이 늘 부담이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누구의 기분을 살펴야 할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각이 앞섰다. 지금의 아침은 다르다. 해가 떴다는 사실만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창문을 열면 낯선 이웃의 생활 소리가 들린다.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드라마 음악.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아무 역할도 맡지 않는다. 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도 아니고 그저 한 노인이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날은 동네 시장에 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딸이 좋아하는 반찬, 사위가 싫어한다는 재료를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본다. 손바닥만 한 생선 한 마리, 너무 달지 않은 떡, 조금 시든 듯해도 국 끓이기엔 충분한 채소. 장바구니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꽉 차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 상인이 말했다. 어머님, 혼자 사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 한 글자를 말하는데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접시에 올렸다. 상 위에는 언제나 한 사람 목. 하지만 그 한 사람 몫이 이제는 부족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갈 떠먹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서야 이 평범함을 허락받은 걸까? 아마 허락해준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녁이 되면 라디오를 켠다. 사람들의 사연이 흘러나온다. 자식 이야기, 부부 이야기, 돈 이야기, 후회 이야기. 그 사연들 속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여럿 있다. 나는 라디오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마음 나도 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속으로만 삼킨다. 그래도 나는 나를 선택했다. 딸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날은 없다. 다만 그 생각이 아프지 않을 뿐이다. 예전에는 딸 생각이 나면 반드시 뒤따르는 감정이 있었다. 걱정, 미안함, 후회, 참지 못한 말에 대한 자책. 이제는 그 감정들이 조용히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지 않는다. 딸은 내 인생의 일부이고 전부는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을 썼다. 어느 날 오후 문득 비가 내렸다. 나는 우산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머리카락이 젖고 옷자락이 무거워졌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비를 맞는 일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비가 내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날 딸 집 문 앞에서 비가 내렸다면 나는 더 오래 서 있었을까? 아니면 더 빨리 돌아섰을까? 이제는 그 답을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 집을 팔았다는 소식은 동네에도 조금씩 퍼졌다. 누군가는 말했다. 자식 집을 왜 파셨어요? 누군가는 말했다. 그래도 딸인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말 속에는 설명도 설득도 없었다. 사람들은 설명이 없는 선택 앞에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밤이 되면 불을 하나만 켠다. 집안이 완전히 밝을 필요는 없다. 어둠과 함께 있어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젊었을 때는 천장을 보며 수많은 계산을 했다. 지금은 아무 계산도 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나를 팔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노년의 삶은 사과를 받는 시간도 아니고 이해받는 시간도 아니다. 스스로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시간이다. 나는 그날 문 앞에서 돌아서며 처음으로 나에게 솔직해졌다. 여기까지다.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년의 하루는 사건 없이도 충분히 길다.